강현기 DB금융투자 우리 파트장님과 함께 내년 한 상반기, 길면 상반기 정도까지의 네. 전망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파트장님이 굉장히 그 소비자들 혹은 뭐 우리 투자자분들과의 거리가 가까운 분인가 봐요. 댓글 보니까 다 현기 형이라고, 우리 현기 형 오신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아, 예, 맞습니다. 요즘 댓글에 저희 문홍철 팀장님은 홍철이 형, 그리고 저는 현기 형으로 아, 그래요? 예, 많이 불러주시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뭐 그만큼 또 친근하게 또 스킨십을 많이 하시니까 예.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상황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전망을. 요즘에 약간 특이한 게 네. 연준에서 스탠스를 바꿨지 않습니까? 네. 느닷없이 물가에 대해서 조금씩 걱정하기 시작해요. 예, 예. 이게 왜 갑자기 물가 잘 잡아왔다가 네. 물가 걱정을 시작할까? 요거에서부터 저희가 생각을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가 다 예. 잡히는 것 같았는데 왜 갑자기 물가 얘기를 하지? 맞습니다. 예, 네. 그분들께서 왜 그러지? 예. 근데 한번 이 좀 아리송할 때는 원론적으로 가보면 네. 어느 정도 또 저희가 윤곽은 가늠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물가라는 건 결국 돈 많이 풀리고, 그러니까 금리 낮아지거나 혹은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올라가는 건 뭐 당연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좀 더 뭐 학술적으로 가보면 네. 제가 이제 준비한 게 있는데 이 너무 간단한 거라서 준비한 거라고 하기에도 좀 모호합니다. MV = PQ, 뭐 피셔의 화표의 교환 방정식이죠. 여기에서 M은 돈입니다, 돈. 네. 예, 그리고 V는 학자들이 화폐 유통 속도라고 어렵게 말만 만들어 놓은 거지, 한마디로 돈을 풀었을 때 실물 경제가 얼마나 움직이나, 네. 예, 화폐 한 단위당 네. 예, 물가 또는 경기가 얼마나 움직이나 그 정도를 보여주는 거죠. 네. 예. 그리고 P는 물가, Q는 경기인데, 요거에서 보면 앞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돈 많이 풀면 M 늘어나면 또는 예, 화폐 유통 속도 늘어나면 물가는 예, 스멀스멀 또 움직이기 시작해요. 네. 자, 그런데 그러면 저희가 물가에 대해서 살펴보려면 두 가지 요인 M하고 V를 봐야 되겠죠. 네. 여기에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화폐 유통 속도는 많은 사람들이 몇십 년 동안 안 쳐다봤어요. 왜냐하면 화폐 유통 속도는 의당 떨어질 것이다. 아, 예. 근데 왜 유통 속? 네. 재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재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아까 이게 사후적으로 점검하는 건데, 네. 저 등식에서 M만 양변에 나눠주면 화폐 유통 속도를 구할 수는 있어요. 대신에 사후적으로 구하는 거죠. 예. 아. 예. 예. 그래요? 예. 자, 그런데 화폐 유통 속도는 사실 거의 측정을 안 했어요. 네.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떨어졌습니까? 또 주요하게 급락했던 때가 금융위기 발발 직후부터 네. 대략 한 2020년까지 예, 뭐 미끄럼틀 쭉 내려가듯이 줄기차게 내려갔습니다. 아무리 돈을 풀어도 물가는 오르지 않는다는 그 평가가 나오던 시기가 저때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QE1, 네. 2, 3,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그리고 라이트 QE 뭐 이런 것까지 다 해도 물가는 안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2012년에서 15년 오히려 디플레도 빠졌습니다. 그렇게 돈 많이 풀었는데도. 네, 네. 그러니까 화폐 유통 속도가 잘 떨어져서 예, 그랬던 거죠. 뭐 네. 이제 뭐 통화 정책을 시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편리하죠. 물가는 걱정 없다. 그러니까 돈 많이 풀고 경기를 조금 더 밀어 올려보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네. 이 공교롭게도 여러분 2020년부터 무슨 요인인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이제 제 능력으로는 측정이 불가합니다. 왜 화폐 유통 속도가 그때부터 반등했는지는. 네. 예, 요거는 이제 경제학자들께서 풀어주면서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모종의 이유로 화폐 유통 속도가 팬데믹 딱 발생했을 때부터 반등합니다. 근데 이때 예, 연준에서는 실수했어요. 여전히 화폐 유통 속도는 더 떨어질 것이고 네. 그래서 돈을 더 많이 풀자. 그러니까 바로 인플레가 왔어요. 화폐 유통 속도는 예, 그 이후로 반등하는 시절이었으니까. 네. 예.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연준은 요즘에 이제 좀 조심하는데 네. 어떠한 정치적인 이유로 유동성을 누군가 풀었다면 물가가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예. 올해 미국 쪽에 모종의 이유로 네. 예, 유동성을 푼 주체가 있긴 합니다. 예. 아마
저희 3프로 TV에서도 줄기차게 얘기했었던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조금 이따가 그걸 말씀드려보고 한번 유동성 증가를 한번 볼게요. 4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미국의 유동성 증가율 올해 2분기 정확하게는 4월이에요. 네. 이때부터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음. 이때 여러분 생각나시죠? 이때 2분기에 미국 연준이 금리 내린 거 아니에요. 네. 양적 긴축도 강도 높게 계속 시행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돈을 계속 흡수하고 있는 거죠. 어. 예. 그런데도 유동성 증가율이 반등한 거, 요때 미국의 정부 지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 예. 미국의 GDP 대비 재정 적자 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네. 예. 저희가 금융위기나 팬데믹 그거 제외하고는 웬만한 위기 국면에서 풀었던 그 재정 지출만큼이나 네. 좀 많이 썼었습니다. 이게 보통 저희 민주주의의 아픈 단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큰 선거를 앞두고 네. 좀 돈이 풀리는 이러한 형태가 이제 저희가 왕왕 그렇죠, 나타나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뭐 이론적으로도 이게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화폐 유통 속도 반등하는 시기이고, 근데 유동성이 풀렸단 말이죠. 네. 그러면 물가에 대해서 걱정하는 건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좀 더 한 단계 뛰어넘어서 연준도 물론 물가에 대해서 고민은 하지만 미국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책임지는 여러 유관 기관들 이쪽 분들도 어쩔 수 없이 물가 걱정은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트럼프 집권 2기 때 이곳에서도 정부 지출을 너무 무리하게 확대하기는 조금 이제 까다로워졌다. 네. 이렇게 일단 생각은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폐 유통 속도에 좀 꽂혀서 그런데 연준에서 100만 원 시중에 내놨어요. 그랬더니 요게 사장님 5명 거쳐서 다시 이제 들어왔어. 이러면 이제 곱하기 5가 되는 건가요? 그렇게 계산하는 건지 아니면 사장님 5명 거쳤다기보다는 이제 사장님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사장님께서 이제 회사로 표현하죠. 네. 회사에서 돈이 좀 거쳐서 벌렸는데 이거 바로 실물 경제, 뭐 시설 투자하는 데도 쓰고 사람도 늘리자. 이렇게 되면 돈이 더 빨리 도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거 좀 불안하다. 쟁겨두자. 은행에 넣어놓고. 은행에 넣어놓자. 이렇게 하면 화폐 유통 속도가 줄어요.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요즘에 어떤 뭐 물가를 올리는 데 쓰건 경기를 올리는 데 쓰건 화폐 유통 속도는 좀 올라갔다. 요게 기본적인 배경이 되고 유동성이 올라갔다는 게 좀 더 이제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는 향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 쉽지 않네. 조금 어렵긴 하네요. 자, 왜냐하면 그렇게 이거 유통 속도로 계속 가다가 진도가 안 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좀 차치하고. 자, 그럼 저희가 이 시점에서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유동성이 아까 지표로도 보셨듯이 올해 4월부터 뭐 2분기부터 유동성이 좀 늘어났는데 이 부분이 미국 주식 시장에 일정한 왜곡을 시킨 부분은 없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뭐 솔직하게 말하자면 올해 연 중반부터 미국 시장 하락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건 많이 틀렸죠. 한국 시장은 내려왔고 틀린 건 틀린다고 이제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왜 틀렸을까 이제 많이 고민을 하는데 혹시나 유동성에 의해서 왜곡된 부분도 존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곡된 부분이 있다면 뭔가 펀더멘탈하고 주가하고 다르게 가야 돼요. 그 부분이 있으면 왜곡된 겁니다. 유동성이 개입한 거죠. 그거 한번 관찰해 볼게요. 자, 여러분 5페이지 한번 보시죠. 여러분 미국의 GDP 증가율로 보면 앞서 발표된 것만으로도 증가율이 슬금슬금 내려오는 거 아십니까? 올해 2분기 미국의 GDP YOY로 3%였어요. 그리고 올해 3분기 미국 GDP 증가율 2.7 YOY로. 그리고 향후 예상치 보면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모멘텀이 약간씩 꺾이기 시작하는 거죠. 한마디로. 모멘텀이 꺾일 때 주식 시장은 반응할 때 이렇습니다. 만약에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돼 있다. 그러면 모멘텀 좀 꺾여도 밸류에이션 너무 낮으면 이런 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다는 건 저평가돼 있다는 건 악재를 많이 반영한 거니까. 그렇겠죠.
근데 밸류에이션이 높이 있으면 예, 기대감이 충만한데 네. 만약에 모멘텀이 꺾였다. 예, GDP 증가율이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한다. 아. 그러면 예, 이게 시장이 좀 트러블을 일으킵니다. 그렇겠죠. 예, 예전에도 이게 많았어요. 요 5페이지 보시면 2000년 요때가 미국 시장 S&P 500 기준 트레일링 PER 25배까지 올라갔을 때. 네. 예. 요때 예, GDP 증가율이 아래로 내려오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아. 그래서 예, 밸류에이션 내려오죠. 예, 시장이 같이 내려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이 1990년부터 지금까지 중에서 두 번째로 비쌌을 때가 2021년이었는데 요때는 22배였어요. 네. 예. 요때 그런데 GDP 증가율 슬금슬금 내려오니까 이거 모멘텀 약해지는구나. 예, 밸류에이션 높은데 모멘텀 약해지니까 또 예,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희가 미국 시장도 좀 약했지 않습니까? 네. 예. 자, 요즘에 밸류에이션이 요즘도 22배예요. 소수점 단위에서 약간 뒤쳐져서 역사상 세 번째인데 거의 2021년하고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모멘텀이 지금 약간씩 슬금슬금 후퇴하고 있는데 향후로도 컨센도 예, 좀 안 좋아지고 있다. 네. 예, 그럼 시장은 내려와야죠. 근데 안 내려. 예. 근데 안 내려오면 제가 볼 때는 유동성 개입에 의해서 이 부분이 시장이 예, 왜곡된 부분은 없지 않나. 예, 이걸 심각하게 의심을 해볼 수 있다. 근데요. 예. 장기 저성장이었던 2010년대. 네. 그때 막 돈을 풀어도 물가는 안 올라가는 거야라고 했던 것도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왜곡이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동성으로 인해서 10년 동안 미국 증시가 장기 성장을 보였던 그런 시기였었잖아요. 예. 그 왜곡이 결국 정상화되는 게 아니라 예. 유동성의 힘은 그냥 왜곡이 지속된다라고 가정할 수는 없는 겁니까? 자, 여기에서 앞서 설명드렸던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네. 제가 왜 그게 생각의 시작점이라고 했냐면 예. 화폐 유통 속도 반등 그리고 유동성 반등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를 오르는 그 염려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 적어도 이제 연준은 지금 잘 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근데 정부 지출 요번에 늘렸던 거 내년에는 정부 지출 늘리는 거 좀 자제해야죠. 예. 그러니까 정부 지출 자제해서 유동성 공급이 예, 올해처럼만 되지 않고 역으로 꺾인다면 아, 예, 시장이 왜곡된 부분은 유동성이 생각보다 많이 풀리지 않을 수 있다 맞습니다. 내년에. 예, 네. 정상화되는 거죠. 정상화될 예. 수 있다. 저는 요즘 시장을 보면서 약간 저 나름의 깨달은 점은 네. 정상적인 혹은 왜곡된 나 이거 없다고 봅니다. 모든 현상은 그냥 그 자체로 존재하는데 사람들이 내가 알고 있는 이론,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안 맞으면 이거 왜곡이다. 혹은 맞으면 정상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 아닌가. 자연은 늘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만든 이론에 의해 그 틀에 맞으면 저거는 네. 포유리야. 네. 오리너구리는 안 맞잖아. 걔는 원래 그냥 있었어. 근데 쟤는 포유류야? 조류야? 뭐야?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상을 너무 우리가 틀에 맞추려는 건 아니었는가? 맞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현상학하고 인식론까지도 얘기해야 쓸데없는 되는데 얘기였던 것 그거까지는 같아요. 아니고 네네네. 예. 이제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네. 자, 이 탑다운에서도 이러한 왜곡이 있는데 바텀업에서는 요거 3% 나올 때마다 너무 자주 들고 오는 차트긴 합니다. 예, 엔비디아 요즘 왜 이렇게 움직이나? 예, 엔비디아는 원래 매출액 증가율하고 연동해서 같이 움직였어요. 성장주의 숙명입니다. 성장률의 프락신 매출액 증가율하고 그 변곡점은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 매출액 증가율이 플러스긴 하지만 아래로 내려와도 네. 주가는 하락합니다. 매출액 증가율이 감익 낮다, 마이너스다. 그럼 주가는 바닥이에요. 예. 근데 올해 매출액 증가율 1분기, 2분기, 3분기 쭉쭉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예. 4분기 내년 2월 13일 발표되는 요 예상치도 떨어지는 걸로 나타났는데 엔비디아 주가는 최고 수준에 아직 머물러 있어요. 예. 그럼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 어떠한 유동성 개입에 의해서 엔비디아가 원래 움직여 왔던 네. 매출액 증가율 궤적하고 다르게 이렇게 작동했던 건 아닌가. 예, 이게 탑다운, 바텀업 양측에서 나타나는 좀 대표적인 왜곡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게도 시장이 또 부분적으로 보면은 미세하게 뭔가 반응하는 게 있긴 해요. 네. 스마트 머니들은 보통 요럴 때 되면은 슬금슬금 투자 비중을 줄이거나 예, 빼기도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주가에도 요 미세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엔비디아 저거 좀 확대해서 제가 주가만 한번 볼게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이거 논의를 하기 이전에 헤드앤숄더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헤드앤숄더 이거 뭐 많이 아시는 뭐 차트이기도 한데 기름 샴푸죠. 맞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검색창에서 헤드앤숄더 하면 이제 갑자기 이제 샴푸가 나오긴 하는데 기술적 분석 헤드앤숄더 네. 요거 하면 요런 모양을 소개해요. 왼쪽 어깨, 예, 그러다가 머리, 그러다가 오른쪽 어깨, 세 개 봉우리가 있는데 좀 낮아지는 거죠. 네. 예, 이제 주가 상승이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목선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목선을 뚫고 내려가면 이게 하락세로 가요. 네. 그리고 거래량을 보면 이때 헤드앤숄더 모양이 만들어질 때 거래량이 점점 내려갑니다. 이게 주가의 이 모양이 좀 이상하니까 점점 관심이 줄어드는 거예요. 네. 예. 자, 그런데 엔비디아 한번 볼게요. 엔비디아가 완벽한 헤드앤숄더를 만든 건 아닙니다. 네. 자, 그런데 저희 한번 다 같이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시청자분들도 한번 댓글창에 나는 헤드앤숄더인 것 같다, 나는 아닌 것 같다, 이거 한번 남겨주십시오. 제가 한번 그 개수 점검해서 집단지성으로 한번 제가 다음번에 나올 때 판단해 볼게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볼게요. 네. 올해 6월에 한번 높이 솟구쳤다가 네. 아래로 내려왔고 8월, 9월 내려갔었죠. 네. 예, 그때 한참 저 많이 찾으셨지 않습니까? 예, 바빴죠 그때. 예, 그러다가 네. 다시 11월까지 올라와서 나오는 횟수가 뜸해졌어요. 네. 제가 네. 그러다가 요즘 다시 내려갑니다. 엔비디아가. 예, 왼쪽 어깨 그리고 머리까지는 만들어졌고 이 목선은 대략 엔비디아 주가 105달러에서 110달러 그 정도 수준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거래량을 보면은 좀 눈에 띄게 내려옵니다. 예, 이제 점점 엔비디아에 대한 관심 정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네. 이제 오른쪽 어깨는 만들어지진 않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기술적 분석에 정통하신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네. 그래서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카운팅해서 다음번에 한번 저희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보신다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이건 뭐 기업의 뭐 내부 어떤 힘이나 뭐 이런 것과 무관하게 그냥 차트와 지금 현재 거래량 뭐 이런 거 등등 이제 보실 때 그런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매출액 증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헤드앤숄더를 만든다면 뭔가 스마트 머니가 이렇게 매도하면서 이렇게 대중적인 교호 작용에 의해서 모양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파트장님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마치 이게 뭐 시장은 하락할 수 있고 엔비디아도 이제 거의 성장 끝난 것 같고 뭐 이렇게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일단 다음 이야기 넘어가기 직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난번에 방송 끝나고 제가 파트장님하고 잠깐 얘기하다가 딱 한마디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리스크를 말씀해 드립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럼 파트장님의 이야기가 앞으로 떨어질 거예요. 미국 증시는 떨어집니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요런 리스크가 발생하면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주시는 거라서 저 왜냐면 채팅창에도 약간 오해를 갖고 계신 분들 좀 있더라고. 너 틀렸잖아. 틀렸는데 뭐 이게 왜곡이라고? 너의 말을 뭐 저거 뭐야 그 합리화하는 거야? 약간 이런 식의 반응들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 그게 발생하면 이런 리스크가 있습니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계시는 거다. 근데 방금 엔비디아도 딱 여기에서 갑자기 뭐 바이오로 우리가 수익성이 갑자기 높아졌어요. 그러면 또 헤드앤숄더는커녕 그냥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것처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파트장님 지키려는 우리 이종의 몸부림. 감사합니다. 근데 네. 시청자분들이 따끔한 질타를 해주셔도 저한테 도움이 되니까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그럼 이제 트럼프란 변수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 네. 모멘텀이 감소하는데 네. 트럼프라는 아주 스트롱맨에 의해서 미국의 모멘텀이 오히려 다시 네. 반등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자, 그래서 이제 트럼프에 대한 좀 새로운 변수가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찾아온 거죠. 네. 예. 자, 그런데 트럼프 2기에 대해서 가늠을 할 때 가장 좋은 참고는 트럼프 1기 때입니다. 예. 네,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트럼프 1기 때 보호무역주의가 본격화된 게 2018년. 네. 예. 월로 따지면 5월이에요.
예, 그래서 그때 전후로 미국의 여러 지표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좀 더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향후 가늠할 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트럼프 집권 일기 보호무역주의가 본격화됐을 때 미국 지표들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인 거 아십니까? 한번 차트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예. 자, 9페이지 보시면 요때 이제 트럼프 집권 일기 보호무역주의가 본격화됐을 때, 물론 이렇게 되면 상대국도 관세를 매기니까 네. 상대국이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상대국이 경기가 안 좋아지면 네. 그때부터는 글로벌 총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미국도 타격을 받습니다. 네. 자, 여기 그린 검은색 도트선이 미국의 재고 출하 지표 역축으로 그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검은색이 내려오면 재고는 쌓이고 네. 출하, 이제 파는 건 잘 안 팔리는 거예요. 신기하죠. 오히려 미국 좋으려고 이 보호무역주의 했는데 미국의 제조업 장사가 좀 잘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기업은 스마트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장사가 잘 안 되니까 미국의 비국방 자본제 신규 수주, 이거 시설 투자의 프락시입니다. 네. 시설 투자도 줄여요. 기업은 현명하니까 장사 잘 안 되면 시설 투자 줄여야죠. 네. 그리고 이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미국의 채용 공고도 그때 줄었어요. 구인자 수, 채용 공고. 이 팬데믹 때 확 꺾여서 이게 내려간 줄 아시는데 2018년 이 중반부터 줄었습니다. 근데 트럼프 그때 집권 일기 때 화살을 적절하게 다른 방향으로 좀 돌렸다고 봐요. 이민자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다. 그래서 멕시코 국경 근처에 컨테이너 세우고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를 시행하고 나서 미국의 지표들이 허물어졌었어요. 앞서 한국의 잠재 성장률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 당시 2018년 전후 보호무역주의가 본격화됐을 때 미국의 잠재 성장률 요것도 떨어진 거 아십니까? 당연하죠. 지금 장사 안 되고 그리고 향후에 이게 핵심 노동 인구라고 하죠. 25세에서 54세까지 그 유입도 이민자 막아버렸으니까 당연히 미국의 여러 체력들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 2기 때 보호무역주의가 시작 단계부터 좀 더 강화돼서 나타날 건데, 자, 그러면 미국의 GDP가 역으로 오히려 위로 올라갈지 아니면 제가 앞서 그린 게 최근 컨센이거든요. 트럼프 당선 이후에 컨센 이 반영해서도 GDP 증가율은 내려간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모멘텀 저하 환경에서 오히려 미국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졌다면 이건 상당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저희 한국 시장 전략은 한국 시장 전략. 한국 시장 전략은 한 대는 더 맞을 수 있다. 좀 표현이 거칠었나요? 저희가 한번 2000년 사례부터 한번 보시죠. 이때 한국이 1999년 12월 정점 치고 내려왔는데 미국이 한 박자 늦게 정점 치고 내려왔어요. 2000년 3월. 역사적으로도 미국이 한국보다 한 3에서 6개월 느리게 변곡점 형성합니다. 자, 그래서 한국이 1차로 하락했다가 그때 꽤 많이 하락했거든요. 근데 미국 시장이 하락할 때 저는 유동성 공급, 정부 지출 줄어들면서 유동성 공급 저하되면은 미국 시장도 하락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미국 시장 하락할 때 한국 시장도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직전까지 떨어진 폭보다는 좀 적을 겁니다. 그래도 한 대는 맞을 거예요. 한 대 맞으면 내년 상반기, 이때 이후부터는 미국 시장이 더 내려가더라도 한국은 옆으로 기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때는 미국 시장 굉장히 어렵다, 급락한다, 더 큰 이슈가 나오더라도 마지막엔 밸류에이션이 정말 작동해요. 이 옆으로 길 때 이때부터는 여러분 중소형주가 그때부터는 개별적으로 굉장히 좋아집니다. 미국 시장도 안 좋아지고 매크로가 좀 힘든 상황에서는 대형주는 함부로 못 가거든요. 그러면 대형주 수급이 다른 곳으로 몰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시장이 박스권에 갇힐 때 중소형주가 전형적으로 개별적으로 좋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대만 더 맞는 거 기다리자. 그래서 내년 상반기 때 중소형주부터 접근을 하신다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수익률 타격을 받았던 거 한국 시장에 대해서 이런 거 충분히 만회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요?
한 대 더 맞을 수 있지만 맞고 괜찮을 수 있다. 맞습니다. 예, 예. 됐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중소형주들이 대체로 전해 보니까 좋았더라. 맞습니다. 중소형주는 근데 수출 아닌 중소형주들도 괜찮을 수 있을까? 아니면 수출 중에 중소형주? 아, 요즘 수출 증가율은 플러스긴 한데 계속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수출 증가율이 하락세일 때는 대형주가 적극적으로 가긴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수출과 약간 무관한 또는 지금 중국 시장은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는데 네. 중국 정책과 연동하는 그러한 중소형주 이후에 내년 상반기가 되면 좀 더 구체화해서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예, 그때 네. 또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강현기 파트장님 오늘 나오셔서 내년 한 상반기 정도까지의 전망 그리고 어떻게 투자하는 가장 조금 더 현명한 일일지 말씀을 좀 주셨고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저희 영상은 늘 뭐 삭제 없이 거의 다 올라가죠. 올라가니까요. 네. 내년 상반기 쭉 보면서 이게 또 우리 파트장님의 발목을 잡을지 아니면 파트장님을 다시 한번 저희가 우러러 보게 될지 천천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